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돈도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넘봐? 너 같은 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2년 후 이 여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공한 그녀를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되갚아줄 것인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나는 정혜원, 34살.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곳은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로 화려한 서울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곳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부평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 있었다. 새벽이면 생선 장수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뜨거운 국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저녁이면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냄새가 나를 유혹했다. 나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나는 가끔 어머니를 도와 김치를 팔았다. 그때마다 단골 손님이었던 오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혜원아, 사람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말이 항상 맞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무역회사에 취직하며 안정적인 삶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때 백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자동차 엔지니어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말수가 적고 다소 무뚝뚝했지만 알고 보니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퇴근 후 항상 나를 마중 나왔고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주며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나를 그에게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나는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다. 시어머니 백선자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직장이 뭐라고? 그냥 회사원? 우리 지훈이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맞긴 해.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았다. 곧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아이는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거야? 지훈이가 고생하겠네. 나는 그런 말에도 참고 또 참았다. 지훈만 내 편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작년 겨울 인천에 폭설이 내렸다. 그날은 민준이의 생일이었다. 지훈은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지만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백지훈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하얀 천에 덮여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지훈이가 죽었으니 너도 나갈 준비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지훈의 아내였어요. 민준이는 이 집의 손자예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녀는
남편의 보험금까지 가로챘다. 나는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어린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 나는 인천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았다. 딸내방 뒤쪽 작은 방 한 칸. 그곳에서 나는 민준이를 안고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절뚝거리는 다리와 어린 아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얼렸다. 하지만 내 가슴 속 절망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결국 생각하고야 말았다. 어떤 엄마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민준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선택이 옳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민준이를 굶길 수도 있다. 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민준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곁에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맞는 걸까? 어느 날 아침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한빛 보육원. 인천에서도 꽤 크고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여러 단체의 후원도 받고 있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갖추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정말 이곳에 맡길 수 있을까? 보육원 앞에 서 있는 순간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철제 문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까?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에 온기가 느껴졌다. 민준이가 내 옆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나 집에 갈 수 있어?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망울 속에는 나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릴 리 없다는 믿음. 나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내가 민준이를 여기에 두고 간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밤이 되면 혼자 울지는 않을까? 아플 때 엄마를 찾으면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겠지? 잘한 일이 있다고 칭찬해 줄 사람도, 잠들기 전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줄 사람도 없겠지. 나는 생각했다. 나보다 더 가난한 부모들도 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가자, 민준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다. 나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설령 내가 굶어야 할지라도,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할지라도 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엄마니까.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길을 걸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내 손을 잡고 있는 민준이의 온기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추운 겨울밤, 인천의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떨릴 만큼 차가운 날씨였다. 보육원을 나오면서부터 내 다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다.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왼쪽 다리에 통증이 번져왔다. 상처 입은 다리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발목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다 결국 나는 골목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엄마,
민준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작은 손으로 나를 흔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민준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지쳤고 너무 추웠다. 하지만 민준이는 울지 않았다. 작은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기다려, 엄마. 내가 사람 불러올게.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아가야, 괜찮니? 나는 희미하게 얼굴을 들었다. 그곳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70은 넘어 보이는 나이.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낡은 모직 코트 위로 두툼한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날 수 있겠니? 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오랜 절망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한쪽 팔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어. 나와 함께 가자. 나는 거부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가 내 팔을 붙잡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도 함께 잡았다. 우리 집이 바로 저 골목 끝이야.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가거라. 그렇게 우리는 작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그녀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전통 한옥. 작고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벽난로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레 방 안에 앉았다.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적어도 이제는 얼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민준이는 내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 보는 곳에서 긴장한 듯 보였지만 할머니의 다정한 눈빛 덕분인지 울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기다려, 따뜻한 차를 끓여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준비했다. 그동안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곳곳에 정성이 깃든 듯했다. 책장이 가득 찬 서재, 오래된 찻잔이 놓인 찬장, 벽에 걸린 사진들. 그 중에서도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익숙한 얼굴. 나는 숨을 멈추었다. 지훈. 그때 할머니가 뜨거운 차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 시선을 따라 사진을 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 남편이 맞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훈이를 아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내 앞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다. 내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련한 추억에 젖어 있었다. 그때 난 혼자였어. 병원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나를 발견했어.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나는 길가에 쓰러져 있었지. 지훈이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어.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랬군요. 나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지훈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남들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 자랑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남편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내게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울고 말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선행이 이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나도 몰랐다. 갈 곳이 없었다. 그걸 눈치챘는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기회를 하나 잡아볼 생각 있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나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단다. 미자 국밥집이라고 들어봤니? 나는 깜짝 놀랐다. 미자 국밥집. 인천에서도 유명한 국밥집이었다. 나는 예전에 지훈과 함께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그때 지훈은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이런 말을 했었다. 이 집은 국물 맛이 참 깃터. 꼭 할머니가 끓여준 맛 같아. 그 국밥집이 바로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니.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너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구나.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할머니는 웃었다. 요리는 배우면 되지.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정말 저를 믿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남편에게 빚을 갚는 거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다오. 나는 숨을 삼켰다. 뭐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나는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제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약속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식으로 미자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인천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했다. 시장으로 향하는 트럭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향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가게 문을 열자 벌써 주방에서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할머니는 커다란 국솥을 바라보며 조용히 적고 있었다. 왔구나? 나는 살짝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앞치마부터 매라. 나는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주방에서 나는 잠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싶었다. 할머니는 나를 주방 한쪽으로 불러앉히고 커다란 냄비를 가리켰다. 국밥이 뭔지 아니? 소고기 뼈로 만든 국 아닐까요? 할머니는 피식 웃더니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내며 말했다. 그냥 고기를 넣고 끓인다고 다 국밥이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들어가야지.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우러나지. 나는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나와 민준이는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추운 방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오래 끓여 깊어진 국물 한 솥이 있었다. 국밥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야. 추운 날 지친 사람들이 와서 한 그릇 먹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곳은 그런 곳이야.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힘들 거야. 하지만 넌 이미 많이 견뎌왔잖아. 여기도 버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나는 미자국밥집에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나는 실수를 연발했다. 주방에서 뜨거운 육수를 옮기다가 손등을 대었고 감자전을 부치다가 태웠다. 할머니가 반죽을 하면서 밀가루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실수로 물을 적게 부어 반죽이 딱딱해졌다. 손님이 몰려오자 정신이 없었다. 그릇을 나르다가 테이블에 부딪혔고 반찬을 채우려다 깍두기를 쏟았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좌절감이 몰려왔다. 나는 원래 사무직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서류를 다루고 회의를 준비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뜨거운 주방에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었다. 어이, 저기 새로 온 사람이야? 손님 중 한 명이 내게 물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그는 나를 한참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잘해봐. 여기 국밥 맛있어서 자주 오거든. 엉망진창 만들지 말고. 나는 순간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잡았다. 어차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버텨야 한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손님이 다 빠지고 나니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허리를 피려고 하니 뻐근함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안 힘드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하지만 즐겁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 일이 즐거우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 지친 사람들, 울고 온 사람들, 웃으며 나가는 사람들. 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얻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나는 아직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나도 그 의미를 알게 될까? 그렇게 나는 미자 국밥집에서의 하루를 마쳤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국밥을 끓이는 법을 배웠다. 전을 태우지 않고 적당한 온도로 부치는 법도 익혔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놀림이 점점 익숙해졌다. 할머니는 나를 심하게 꾸짖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할 때까지 다시 하게 만들었다. 이 국물, 뭔가 부족하지 않니? 나는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마셨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맞아. 국밥은 감으로 끓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야. 손님이 먹었을 때 속이 든든해야지. 다시 해보자. 그렇게 국물을 내는 연습을 했다. 나는 새벽부터 할머니와 함께 뼈를 삶았다. 볼 조절을 배우고 국물을 걸러내는 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몰랐던 국밥의 깊은 맛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한 끼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내 손에서 직접 만든 국밥이 손님들 앞에 나갔다. 오, 오늘 국물 맛 좋은데? 손님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이가 변했다. 처음에는 가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작은 몸으로 컵을 나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미자 국밥집에서 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서툴렀던 손길도 점점 능숙해졌고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오늘 국물 맛이 아주 끝내주네. 어제보다 더 깊어진 맛이야. 비결이라도 있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밥집 일꾼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옆에는 몇 명의 아줌마들이 함께 서 있었다. 마치 나를 구경이라도 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 그런데 그녀는 일부러 주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가게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생각보다 더 초라하네. 나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우스운 것처럼 웃었다. 무슨 일? 그냥 궁금해서 왔지. 우리 집에서 나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서.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잘 산다고? 이게 잘 사는 거야? 한때 우리 집 며느리였던 애가 국밥집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면 나가주시오.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한번 훑어보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 가게 주인이 당신이지. 그렇소. 듣자 하니 당신이 후계자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저 애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건가?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 가게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능글맞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저 애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가게를 빼앗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탁! 할머니는 단호하게 테이블을 내려쳤다. 백선자 씨, 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준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소적인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았어. 하지만 내가 우리 집과 다시 엮일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앞으로도 우리한테 돈 한 푼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날 한 번 더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처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웃음조차 나왔다. 시어머니는 나와 민준이를 거리로 내몰고 남편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나를 고소한단 말인가? 하지만 소환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재산 강탈 혐의. 나는 손에 힘을 주어 종이를 구겼다. 도둑은 도둑이라고 소리치는 법이지. 나는 법원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걸까? 재판 당일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 문을 열자 저 멀리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마치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미 이긴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거짓된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후
가족과의 합의 없이 집을 떠났으며 시댁이 관리해야 할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합의 없이 떠났다고요? 나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낸 겁니다.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의 보험금을 나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을 빼앗아 가려는 겁니까? 그녀는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렸지. 넌 우리 가족에게 빚을 진 거야.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훈이 저를 먹여 살렸다고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럼 제가 다쳤을 때 누가 저를 보살펴 주었죠? 제가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누가 저를 도와주었죠? 당신들은 저를 외면했고 오히려 모든 걸 빼앗았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국 그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나는 승소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보험금 중 일부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나는 법적 절차를 거쳐 그들이 숨겨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것이다. 7. HNH-PHCXNG 인천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더 이상 내게 그 차가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미자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작은 국밥집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면 바쁘게 움직이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혜원 씨,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부탁해. 아침부터 이 집 국밥 안 먹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단골 손님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떠냈다. 한때는 뜨거운 냄비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이곳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싱글맘의 성공적인 재기. 국밥 한 그릇에 담긴 희망. 지역신문에 내 이야기가 실렸다. 기자가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나는 쑥스러웠다.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나처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인터뷰도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나는 기자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혜원아, 잘 해냈구나. 어느 날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선 거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미자 국밥집은 내 것이다. 나도 이젠 좀 쉬어야지.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내가 이곳을 지킬 차례야.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네, 할머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있었다. 예전에는 조그만 손으로 테이블을 닦고 물컵을 나르던 아이가 이제는 주방에서 나를 도와 작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다. 엄마, 나도 이제 요리할 수 있어.
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것이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나는 가게 문을 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내 옆에는 나를 지켜봐준 할머니가 있었고 내 앞에는 밝게 웃고 있는 민준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이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진정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